제38대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의 취임식 행사가 오늘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LA 카운티 내 한인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입주 한인 노인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세 중국계 남성 직원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맨하탄의 교통혼잡 통행료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미국에서 말라리아 환자 5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해당 지역에 경보를 내렸습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기한을 넘기고 머물고 있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의 취임식 행사가 오늘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광석 회장은 취임사에서 뉴욕 한인회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 회장에 당선된 김광석 회장의 취임식 행사가 오늘 오전 맨해튼 뉴욕 한인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과 김희한 뉴욕 총영사,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그리고 여러 한인 단체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서를 마친 신임 김광석 회장은 찰스윤 전 회장으로부터 뉴욕 한인회 회기를 전달받으며 새로운 뉴욕 한인회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광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뉴욕 한인회가 역대 회장단의 헌신 아래 토대를 다져왔다며 앞으로 맡은 임기 동안 뉴욕 한인회를 비영리 단체로 재정비하고 한인 2, 3세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인회 문을 활짝 열고 운영 내역도 수시로 열고 의견도 더 듣고 잘 들어서 한인의 현실과 미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한인의 회원 등록 활동을 전개해서 우리가 함께 꾸려가는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36, 37대 뉴욕 한인 회장을 역임한 찰스윤 전 회장은 그동안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협력 단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신임 김광석 회장이 오랜 시간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많은 노하우를 쌓은 인물인 만큼 뉴욕 한인회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인 사회 발전 그리고 한인회 발전에 크게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을 갖고 저는 아주 안심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또 기분 좋게 제가 다음 회장님께 깃발을 옮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한 뉴욕 총영사와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고 재외동 포청 설립과 함께 초대 청장에 오른 이기철 청장도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임 김광석 회장은 회칙에 따라 2025년 4월 30일까지 회장 임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LA 카운티 내 한인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입주 한인 노인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에서 일해온 40세 중국계 남성 직원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은 지난 24일 오전 8시께 다이아몬드바 지역 사파이어 캐년 로드 주택가에 위치한 한인 운영 요양시설 해피홈케어에서 입주 노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올해 75세의 모니카 이 씨와 83세의 박희숙 씨로 알려졌습니다. 쉐리프국은 이들 2명을 살해한 용의자로 이 시설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40세 중국계 남성 지안준 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쉐리프국과 검시국은 용의자의 범행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정확한 사인과 살해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LA 쉐리프국 관계자는 2명의 고령 여성이 시설 내 방에서 발견됐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 요원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2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며 사망 원인이 총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변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 리는 이 요양시설로부터 한 블럭 떨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해왔고 일주일에 3, 4일씩 이 시설에 들러 교대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리는 $4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LA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주택은 한때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하숙집으로 운영돼 오다가 몇 년 전 요양시설로 변경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맨하탄의 교통 혼잡 통행료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최종 시행안을 결정하고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의 허가를 받으면 60가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최대 $23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어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제출한 맨하탄 혼잡 통행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승인으로 이제 뉴욕시와 MTA가 구성한 6인의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가 통행료 산정과 면제 대상 등 최종 시행안을 결정해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의 허가를 받으면 맨하탄 혼잡 통행료는 현실화됩니다. MTA는 지난해 8월 최대 $23의 혼잡 통행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의 피크 시간대는 $9에서 $23, 평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오프피크에는 $7에서 $17,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시간대는 $5에서 $12의 혼잡 통행료 부과를 제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등 맨하탄 혼잡 통행료 지지자들은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를 지역구로 하는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과 조시 가타이머,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의원 등은 연방정부의 이런 조치에 분노했습니다. 맨하탄 혼잡 통행료는 MTA의 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 수수 목적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혼잡 통행료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2달 동안 미국에서 말라리아 환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4명은 플로리다주에서, 1명은 텍사스주에서 나왔는데요. 보건당국이 해당 지역에 경보를 내렸습니다. CDC는 지난 2달 동안 플로리다주에서는 4건, 텍사스주에서는 1건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며 어제 해당 지역에 보건 경보를 내렸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전파하는 병원충에 의해 확산되는데 모기에게 물린 사람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감염된 환자는 고열과 오한, 독감과 같은 각종 증상을 보이게 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극심한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할 수 있습니다. CDC는 말라리아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조치는 우선 주사 수액으로 치료약을 투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발생한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대부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또 의사들, 특히 기후 조건이 열대성 말라리아 모기들에게 적합한 남부 여러 주의 의료진들을 향해 말라리아 발생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편 최근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국가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약 2,000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말라리아가 흔히 유행하는 나라들로부터 온 해외 여행객들입니다. 미국에서 국내 모기들로부터 말라리아에 전염돼 발생한 환자는 1992년 이래 총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대선에 당선되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공약을 내세웠는데 두 후보 모두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자, 미국의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앞서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하면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두 주자가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건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디센티스 주지사는 어제 텍사스주 국경 소도시 이글패스에서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의 원래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또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출생 국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끝장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원과 의회가 이 실패한 제도를 결국에는 다루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2018년에도 출생 시민권 제도를 두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출생 시민권 제도가 정말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민 전문가 다수는 대통령에게 이 제도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 기한을 넘기고 머물고 있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런 오버스테이가 크게 줄었는데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인의 오버스테이도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비이민비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 회계연도 기간에 비자 기간이 만료됐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소위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85만 명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무비자 입국자를 포함해 관광 등 각종 비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2,324만 3,12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5만 3,955명이 비자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기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출국 예정자의 3.4%에 달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해 오버스테이한 외국인의 경우 전체 입국자의 1.32%인 9만 7,632명이었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관광 또는 비즈니스 비자를 받은 입국자의 경우는 50만 명, 7.2%가 넘었습니다. 또 유학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전체 출국 예정자인 124만 182명 가운데 5만 5,023명, 4.4%가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이외 각종 비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100만 5,953명 가운데 4만 5,417명, 4.5%가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입니다. 역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오버스테이 이민자가 가장 많은 비자 면제 국가는 스페인으로 전체 입국자의 5.6%, 이어서 칠레 3%, 영국이 0.5%로 파악됐습니다. 비민 비자 발급 국가의 경우 베네수엘라가 전체 입국자의 44.3%를 차지했고 그 뒤로 콜롬비아 5.3%, 도미니칸 공화국과 중국, 인도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34만 3,829명이 무비자로 입국해 이 가운데 0.9%인 3,120명이 기간 내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인 유학생 6만 9,542명 가운데 1,040명, 1.5%가 여전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여온 미국 증시에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최근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모건 스탠리의 미국 주식 담당 총괄 마이클 빌스는 어제 미국 주식이 우려의 벽에 직면하고 조만간 대규모 매도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윌슨 총괄은 보고서에서 역풍이 순풍을 앞두해 주요 방향 전환 리스크가 지금보다 높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앞서 전망에서도 올해 S&P 500 지수가 3,900선까지 하락한 뒤 내년에는 4,200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특히 윌슨은 올해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평균 예상치 $220보다 크게 낮은 $185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실적 악화를 전망했습니다. 또 기록적인 수준의 국채 발행과 재정 지원 감소로 인한 유동성 악화도 악재가 될 것으로 재차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이 경기 방어주로 눈을 돌리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수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이체뱅크도 지난 23일 보고서에서 S&P 500 지수가 3에서 5%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난 3월 의미 있는 조정 이후 3개월이나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 평가 가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투자 의견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UBS는 이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 영향 등으로 알파벳 주가는 3.27% 하락했습니다. 한편 애플의 투자 의견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도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019년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반짝 급락하는가 싶더니 오히려 반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집값이 반짝 급락하다가 오히려 반등세를 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집값의 상승세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과거 상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지난해 하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올해 들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7%까지 올랐지만 주택 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로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일반화된 재택근무가 기존의 부모 집에 살거나 룸메이트와 거주했던 밀레니얼 세대의 생애 첫 주택 소유욕을 자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감소한 것도 집값을 자극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고금리 때문입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모기지 금리가 7%까지 급상승한 상황에서는 새 주택을 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런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하면 임대료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난달 연설에서 모기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이 다시 올랐다는 것은 낮은 임대료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시형 아파트 앞 등 53개 공공주택 부지에 173개의 전기 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충전소를 늘리고 화재 위험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5일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한 주 사이에만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로 뉴욕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초소형 모빌리티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에서는 110건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7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02건의 화재로 2명의 사망자와 41명의 부상자를 낳은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급증한 수치입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전기 자전거 충전 보관소 설치를 위해 $2,500만 달러의 연방기금을 지원받았고 이로써 뉴욕시의 전기 자전거 충전소 수를 327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전소 수를 늘리면 밤새 전기 자전거를 충전하며 방치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내년 초부터 전기 자전거 충전소가 설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는 72시간이 걸리던 전기자전거 배터리 민원 신고 대응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뉴욕시 소기업 서비스국과 소방국은 시 전역의 수리점을 대상으로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 자전거의 충전소 설치가 조잡한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와 충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없이도 여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주 지역 총영사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최영환 차장은 그간 미국을 비롯한 해외 한인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지적했던 본인 인증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휴대폰 번호 또는 한국의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없이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점차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도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하나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지타운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이끌어온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석좌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82세인 파우치 전 소장은 38년간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맡으며 최근 100년 이래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히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탄저병 사태 등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간 후 사망한 27세 데이빗 레너의 부검 결과 사인이 자살로 추정돼 추가 조사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근로자가 비행기의 작동 중인 엔진 앞에 의도적으로 발을 디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 레너는 날카로운 힘과 둔기에 의한 부상으로 사망했고 해당 검시관은 레너의 몸에 남은 상처를 보고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라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결정했지만 지역경찰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저소득층 한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도모하는 뉴욕과 뉴저지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수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선정 기준과 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인 커뮤니티 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9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지난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가장 취약한 미주 한인들을 돕는 21개의 비영리 단체에 거의 2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전달했고 2002년 설립 이래 총 1,2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역사회에 지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에는 약하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가운데 적지만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